그러나 엄마가 오빠의 사상에 기를 쓰고 간섭한 것은 단지 그게 위법이기 때문이었지, 공산주의나 공산당에 대해서 뭘 알아서가 아니었던 듯하다. 공산주의에 대한 엄마의 단순 소박한 지식은 오히려 상당히 호의적인 거였다. 엄마가 오빠보다 더 전향에 대해 떳떳지 못해 한 것도 그런 섣부른 호의하고 무관하지 않았고, 그래서 엄마에겐 전향을 전적으로 변절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엄마는 아들이 쫓겨다니는 위법자인 것도 견딜 수가 없었지만 변절자라는 것은 더욱 꺼림칙했을 것이다. 엄마가 발작적으로 이사를 다닌 것도 어떡하든 변절자라는 낙인만은 찍히지 않고 그쪽 조직과의 접선을 끊게 해보려는 엄마 나름의 약은 꾀였을 뿐, 범법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다. 변절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근래의 일이지만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간을 다친 다리 때문에 바깥 출입을 못하고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다. 독실한 불교 신자셨지만 절에도 못 다니고 텔레비전하고 독서가 유일한 낙이어서 우리 집에 와 계실 동안은 책이 많은 걸 좋아하셨다. 내가 카톨릭에 입교하고 나서는 쉽게 풀이한 성경 이야기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명상집 같은 것도 즐겨 읽으셨다. 읽고 나서는 참 좋더라고 칭찬도 하고 머리맡에 두고 되풀이해서 읽으시는 책도 있는지라 한 번은 개종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여쭤본 적이 있다. 나뿐 아니라 손자 손부가 다 카톨릭에 입교한 지 오래고 그때마다 한 번도 반대하신 적이 없는 엄마였기 때문에 나의 이런 권고는 되레 때늦은 감이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의외로 안색의 단박, 불쾌한 빛을 드러내면서 나를 꾸짖으셨다. 자기가 30에 과부가 됐을망정 누구한테도 장차 일부 종사를 어찌할까 싶은 걱정이나 의심은 물론 동정도 받아본 적이 없거늘 딸 자식한테 별 해괴망측한 소리를 다 듣는다는 진노였다. 나는 개종과 일부 종사의 엉뚱한 비유 때문에 그만 웃음이 복받치고 말았지만 곧 입을 다물었고 불현듯 생각하고 싶지 않은 옛날 일이 생각났다. 그 옛날 오빠가 어렵게 획득한 오붓하고 화평한 가정의 단란에 음흉하게 잠복해 있다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던 것도 바로 저런 자랑스럽고도 유구한 정조관념의 뿌리였구나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는 엄마의 개종을 권할 엄두를 낸 적이 없건만 엄마 또한 그 후 다시는 내 앞에서 기독교 계통의 책을 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불교를 믿으면서 예수교 책에 흥미를 갖는 게 자식한테 처신을 잃는 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뻔했다. 참으로 지겨운 엄마였다. 그러나 육친이란 싫어하는 면을 더 담게 마련인가? 엄마가 자식한테 일수록 처신을 잃는 짓을 극도로 경계했듯이 나 또한 엄마에게 처신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던가. 내가 엄마한테 가장 처신을 잃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내가 쓴 책을 엄마가 읽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기 전에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내 책을 서가 제일 높은 층에다 책등이 안 보이도록 반대로 꽂아놓는 일이었다. 엄마 또한 내 서재에 들어와 이것저것 읽을 만한 책을 고르시면서 어쩌다 한 번쯤은 내가 책을 여러 권 썼다는데 다 어딨냐? 라고 물을 법도 하건만 전혀 안 그러셨다. 그렇다고 엄마가 다른 경로를 통해 내 책을 읽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건만 나는 어머니 생전에 한 번도 정식으로 내 책을 헌정한 적이 없다. 노출증 환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 보일 수 있는 내 치부를 엄마에게만은 보이기 싫었다는 게 말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쓴 걸 어떡하든지 엄마 눈에 안 띄게 하려는 단속이 신문 연재를 할 때만은 여의치 않았다. 그럴 때는 서로 모르는 척하는 게 수였고 우리 모녀는 약속 없이도 그런 눈치는 잘 통했다. 한 번은 동아 일본가의 연재가 끝나고 나서 어떤 잡지사에서 나하고 우리 엄마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겠다고 졸랐다. 고사하다가 그 기자하고는 너무 박절하게 굴 수만도 없는 사이여서 우선 엄마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보라고 발뺌을 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허락이 떨어졌다고 했다. 그때 친정집은 화곡동이어서 내가 기자하고 같이 화곡동으로 갔다. 엄마는 처음 당하는 인터뷰 것만 썩 잘 받아 넘기셔서 나는 속으로 여간 자랑스럽지가 않았다. 인터뷰 마무리 단계에서 기자가 따님이 쓰는 신문 연재 소설을 혹시 읽으셨느냐는 질문을 했다. 우리도 그 신문을 보니까요. 엄마는 즉시 도도하게 표정을 가다듬으면서 결코 소설 때문에 그 신문을 본 건 아니라는 것부터 강조했다. 나는 역시 엄마답다고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기자는 그 소설을 읽은 소감을 물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심장이 죄어들었다. 비평가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다지 기분이 좋아질 줄도 나빠질 줄도 모르는 강심장을 타고난 내가 말이다. 다음 엄마 입에서 떨어진 소리는 싸늘하고도 간략했다. 원 그것도 소설이라고 썼는지. 나의 죄어들었던 심장이 펴지면서 얼굴이 모닥불을 담아부은 것처럼 달아올랐다. 그 후에도 엄마의 그 차가운 평은 문득문득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결코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만은 삼가리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엄마에 대한 앙심을 달랬다. 한참 옆길로 샜던 얘기를 다시 도남동 목욕탕 뒷골목집에서 살던 시절로 되돌려야겠다.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가끔 보이는 신경불안 증세는 터무니없는 거였다. 불안해할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빠는 비로소 제 골을 찾은 거였다. 오빠에게도 현저동 시절이 깊은 인상을 남겼으리라는 건 이해가 되었다. 오빠는 현저동 출신이라는 티를 내고 싶어 했고 그들에게 진 빚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싶어 했다. 그들 편에 서야겠다는 순진한 정의감 때문에 쉽사리 공산주의 사상에 공감할 수 있었겠지만 행동을 하기엔 너무도 허약하고 사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오빠는 현조동 사람들이 콩깻묵도 실컷 못 먹고 죽을 써 먹을 때 동생의 입학 축하로 양식을 사 먹이려 들었고 폐를 앓는 애인을 특실에 입원시켰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기 자식에게 어찌 안정을 주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가 몸담았던 조직에서 소시민 근성이라고 매도하는 안정일망정. 나는 이렇게 엄마뿐 아니라 오빠의 심정의 변화까지도 손금 보듯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느꼈다. 세상 경험은 없이 한창 건방지기만 할 나이였다. 오빠가 전향을 하고 우리 집안에 평화가 돌아온 것은 내가 중학교 6학년 때, 지금으로 치면 고3 때였으니까. 1950년 나는 19살에서 20살이 되었고 황금 같은 고3 시절은 그 해에 한해서 9개월밖에 안 됐다. 3월 말에 학년을 끝내고 4월에 학기 초이던 일제시대의 학제가 해방이 된 8월을 기준으로 구미의 제도처럼 8월에 학년을 끝내고 9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도록 바꾼 것이 49년까지 통용됐었다. 그걸 원래대로 3월 학기 말로 환원시키기 위한 과도 조치로 50년도에는 학기를 3개월 단축해서 5월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마침 졸업반이어서 5월 졸업을 하게 된 것이었다. 아마 우리나라에 신식 교육 제도가 들어오고 학제라는 게 생기고 나서 5월 졸업은 우리가 유일한 경우였을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던가는 엄동설 안에 들어있는 입시와 꼭 을씨년스러운 누추이가 끼는 요즘 입학과 졸업을 볼 때마다 느끼곤 한다. 그해 5월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그때는 지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아무 꽃이나 피어나는 시대가 아니었다. 오직 5월만이 잎도 꽃처럼 피어날 때였고 라일락과 모란과 장미와 등꽃의 계절이었다. 교정의 꽃내음이 그득했고 벌들이 윙윙댔다. 나는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합친 도합 12년간의 교육기간 중 처음으로 우등상이라는 걸 받으면서 졸업을 했다. 엄마는 물론 오빠, 올케, 숙부, 숙모가 다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를 해주었고 나는 속으로 기고만장했다. 서울대 물리대 국문과에 거뜬히 합격한 뒤였다. 지금의 인문대와 자연대를 합쳐서 그때는 물리대라고 했는데 실용적인 것을 선호하는 풍조는 전쟁 후에 생겨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일제 잔재랄까 순수 학문을 숭상하는 기풍이 승할 때라 물리대는 대학의 대학이라고 자처하며 기고만장할 때였다. 힘 안 들이고 합격을 하고 보니 머리가 붕 뜨는 것처럼 교만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때만 해도 여학교에선 대학에 지원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서였는지 입시를 위한 수업이라는 게 따로 없었다. 모의고사를 두어 번 본 것 빼고는 각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알아서 한 수험 공부는 종로서관집 딸인 김족숙한테 예상문제집을 빌려본 것이 전부였다. 꽤 두꺼운 문제집이었는데 아마 지질이 형편없는 갱지여서 더욱 부피가 나갔을 것이다. 나 말고도 뒤에 기다리던 아이가 있어서 사나흘 집중적으로 보았다. 마치 소설책 돌리듯이 돌리고 난 책을 그 후에 다시 책방에 갖다 팔았는지 어쨌는지 그 뒷일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마음씨 좋은 친구 덕으로 그 책을 한 권 떼고 나니까 배운 것이 정리가 된 기분이었다. 그때 우리 집 형편이 그런 책이 필요하다면 못 사줄 형편은 아니었는데도 안 사달란 것은 시험 공부 안 하는 것처럼 굴다가 쓱 합격해 보이겠다는 유치한 허영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입학시험은 4월 말경이었는데 그때가 또한 물리대 근처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지금은 마로니에 공원으로 변하고 개천도 복개되었지만 그때는 동숭동 초입부터 이화동까지 길게 대학천이 흐르고 대학천을 향해 개나리가 눈부시게 늘어져 있고 마당에선 벚꽃이 어지럽게 흩날리고 마로니에가 움트고 있었다. 전차가 유일한 교통수단일 시절이라 입학 원서 낼 때나 시험 칠 때나 물리대 정문을 빠져나오면 곧장 길을 건너 의대 정문을 지나 대학병원 정문으로 해서 원남동으로 나가 전차를 탔다. 의대와 대학병원이 연결된 길이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20살에 꿀 수 있는 온갖 황홀한 꿈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좋았던지 그 길에 나무와 꽃과 풀과 훈풍이 그렇게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는지 그 길은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매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다. 그 계절에 나를 매혹시킨 것은 자유의 예감이었다. 중학생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도 온갖 금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지만 나는 엄마로부터의 자유까지를 이미 예비해 놓고 있었다. 시집이나 가면 또 모를까. 처녀 시절에 엄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어찌 꿈이나 꿔봤을까? 아니, 꿈도 안 꿔봤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건 내 꿈속의 꿈, 가장 내밀한 욕망이었다. 그것이 현실이 되어 바로 목전에 예비돼 있었다. 그 엄청난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악용, 선용, 남용, 절제, 아무거나 다 매혹적이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그것과 더불어 공모하리라.
그 꿈이야말로 장미와 라일락과 모란을 피게 하는 5월의 햇빛보다 더 찬란했다. 엄마로부터 노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날 갑자기 왔다. 50년 봄, 언제나처럼 시골 학교에서 주말에 자전거로 돌아온 오빠가 좀 과장되게 피곤해했다. 그때 올케는 두 번째 아이가 생겼는지 입덧이 한창이었다. 연년생을 낳을 모양이었다. 아무리 손이 귀한 집안이라 해도 돌 안에 들어서 나오는 엄마에게도 아기에게도 다 같이 못할 노릇이었다. 가장이 시골 학교 선생이 됐다고 온 식구가 마음을 합해 행복해하던 때가 엊그저께건만 벌써 식구가 느는 것 외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따분한 생활에 지친 기미를 우리는 서로 감추지 못했다. 그날 저녁상을 받고 나서 오빠가 지나가는 말처럼 운을 떼었다. 학교 사택이 한 채 날 것 같아요. 우리 집보다 널찍하고 텃밭까지 딸려 있어서 소일거리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흐린 말끝을 엄마가 잽싸게 낚아챘다. 우리가 들고 싶으면 들 수도 있단 말이지? 그 사택인지 관사에. 옆에서 나는 오빠가 사택이라고 말한 걸 관사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엄마 때문에 웃음이 났지만 현실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곧 비는데 신청자가 없으니까요. 교장이 오늘 저에게 의향을 물어보길래 그냥 해본 소리예요. 잊어버리세요. 가자, 우리. 예? 너무도 간단하고 단호한 결정에 식구들이 다들 숟갈질을 멈추고 엄마의 입만 쳐다보았다. 하숙밥을 3년만 먹으면 뼛속이 다 빈다더니 3년은커녕 반년 만에 벌써 애비꼴이 못쓰게 돼 은근히 애가 닳던 참이다. 애미도 그렇지. 젊은 내외가 그게 할 노릇이냐? 그렇지만 어머니, 쟤는 어떡하고요? 오빠가 나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대학교만 붙고 나면 작은 집에서 다니도록 하지 뭐. 서로 좋아할 거라마. 엄마가 숙분회하고 의논도 하기 전에 서로 좋아할 거라고 단정을 할 만큼 작은 숙부 숙모는 나를 친딸처럼 사랑했고 나 역시 그들을 따랐다. 아들이고 딸이고 낳아본 적도 없는 작은 숙부는 한때 시골 형님의 딸을 데려다 길러보려고 한 적이 있었다. 큰 숙부는 일남 삼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1년 남짓 가진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와 시골을 못 잊어 해 결국은 돌려보내야만 했다. 그때의 상심을 바로 이웃에서 지켜보았는지라 나라도 잘해드리려고 애썼고 그분들 역시 너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에게 정을 쏟았었다. 그러나 장차 작은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을 때 속으로 뛸 듯이 기뻤던 것은 숙질 간의 그런 유별난 관계하고는 무관했다. 엄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숙분에는 내 방까지 있었다. 한때 우리 식구가 다 들어가 살 때도 나한테 따로 독방을 주었었는데 우리 집에선 아직도 엄마하고 한 방을 쓰고 있었다. 남아도는 방이 하나 있는데도 장작값을 아끼느라 비워놓았고 여름에라도 그 방을 혼자 쓰고 싶었지만 엄마가 섭섭해할 것 같아 먼저 말을 못 꺼냈다. 같은 이유로 내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걸 얼마나 기뻐하고 있다는 걸 엄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매우 조심조심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작은 집을 내 가족으로 여기진 않았었나 보다. 대학 합격과 자유는 내가 쥔 양손의 떡이었지만 결코 하나만 먹을 수는 없도록 돼 있었다. 차선이라고는 없는 선택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험 날짜까지 아슬아슬하게 긴장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엄마는 그 말이 나자마자 우리가 이사갈 집을 가보고 싶어 했다. 그날은 나도 엄마하고 동행을 했는데
전차로 영천 종점까지 가서 거기서 구파발까지 가는 시외버스를 탔다. 시외버스를 기다리는 동안도 오래 걸렸거니와 구파발에서 고향 중학까지 걸어 들어가는 거리도 만만치가 않았다. 봄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황토길은 풀썩풀썩 먼지가 심하게 났다. 나는 단박 촌스럽게 변한 내 검정 운동화를 내려다보면서 오빠에게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그 집은 이미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신병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된 선생님의 세간만 일부 남아있을 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는데도 엄마는 집은 보는 둥 마는 둥 먼저 텃밭으로 들어갔다. 한참이나 밭고랑에 쭈그리고 앉았기에 나는 엄마가 거기서 오줌을 누는 줄 알고 일부러 딴 데를 보았다. 한참 있다가 돌아다 보았더니 어린애처럼 흙을 주무르고 있었다. 나하고 시선이 마주치자 감자꽃처럼 초라하고 개면쩍게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난 하루라도 빨리 여기 살고 싶구나. 땅이 어쩌면 이렇게 거냐. 세상에 이 좋은 땅을 이대로 놀리다니. 햇볕이 졸리도록 따스운 봄날이었다. 딴 밭에서는 푸성기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는데 그 밭만은 놀고 있었다. 나는 주말마다 그 밭에다 고추, 상추, 오이, 호박, 참깨, 들깨, 온갖 푸성기를 심고 그 너울대는 초록의 한가운데서 김을 메고 있을 엄마를 향해 손을 번쩍 들고 다른 박질에 귀가할 내 장차의 모습을 상상하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텃밭이 거기 있음으로써 그건 귀가가 아니라 귀향이 될 터였다. 다시 귀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은 자유의 예감 못지않게 감동스러웠다. 새로운 고향은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자유와 기막힌 균형이 될 수 있으리라. 마침 그 무렵 우리는 박적골 고향을 이르려 하고 있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집을 겉돌기 시작한 큰 숙부는 그 후에도 박적골이 영 뜨악한지 개성 시내에 있는 소실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집안 형편이 눈에 띄게 기울고 있었다. 게다가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오빠와 작은 숙부는 이참에 아주 고향을 뜨게 해서 서울서 새 출발을 시키도록 뜻을 모아 이미 구체적인 데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내가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엄마는 도남동 집을 복덕방에 전세로 내놓았다. 그리고 분주하게 이사 준비를 했다. 오빠는 여름방학에 하고 싶어 했으나 엄마는 여름엔 밭에서 따온 상추쌈으로 점심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서둘러댔다. 꼭 무엇에 쫓기는 사람 같았다. 이사만 한다면 무슨 발작처럼 생기가 나는 것도 여전했다. 엄마는 이사가 취미인가 봐. 이젠 쫓길 것도 없건만 안정이 된 지 1년 남짓해서 다시 이삿짐을 싸고 싶어하는 엄마를 나는 이렇게 빈정댔다. 오로지 이사에만 정신이 팔려서 나를 작은 집에 떼어놓게 된 것에 대해선 조금도 신경을 안 쓰는 엄마가 다소 야속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엄마는 스르르 풀이 죽으면서 아득한 표정으로 자고로 죽을 수에 이사한단다 하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아직도 쫓기고 있었다. 엄마는 좌익 조직으로부터 헛되게 도망을 다녔듯이 이번엔 전향한 후안으로부터의 도피를 시도하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전전긍긍하는 것을 전혀 터무니없는 일종의 신경불안 증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이사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치료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엄마에게도 나에게도 새롭게 전개될 생활에 대한 예감에 충만한 특별히 아름다운 5월이었다. 그러나 하필 1950년의 5월이었다. 남달리 명철한 엄마도 환멸을 예비하지 않고 마냥 마음을 부풀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미처 모르고 있었다. 그 해에 6월이 다가오고 있었다.